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요즘에 요 며칠 계속해서 좀 몸이 처지고 무기력하고 우울감 느끼고 이런 적 없으십니까? 얼마 전에 배우 전미선 씨가 세상을 떠나서 많이들 안타까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울증 자가진단법부터 증상 그리고 극복 방법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왜 혼자서만 애달캐달하세요? 친정어머니 안부조차 물을 수 없는 네, 손석한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제 앞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평소에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래서 더 안타까워들 했단 말이죠. 저도 소식 듣고 참 안타까웠어요. 또 네. 남아있는 또 식구들 또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의 70%가 자살에 대해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10에서 15%는 자살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우울증 그냥 넘길 문제만은 분명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울증은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제 치달을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 우울증이 언제, 어떻게, 왜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이렇게 작게 생겨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치닫혀서 증폭하고 네, 터지기 네. 때문에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기분이 그냥 안 좋았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냥 일어나기도 싫고 예. 심지어는 밥도 먹기 싫고 그냥 가만히 좀 내버려뒀으면 하는 아무 의미 없는데 그냥 저한테는 그냥 다 귀찮다. 만사가 귀찮아.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 나가기도 싫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무기력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되게 그렇고요.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데도 네. 본인이 이제 우울한 기분을 잘 못 느끼고 그냥 피곤하거나 처진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네.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네. 내가 우울증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요? 우리 중에서도요? 우울증? 아니,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우울증까지는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저도요. 때로 좀 우울감이 들 때가 있긴 그렇죠. 하지만 네. 우울증이다까지 생각해 본 적이 우리가 없어요. 조증은 좀 있어. 뻗다가 아마 대부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실 것 네. 같은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통계적으로 따지고 보면 여기 중에서도 한 2분 정도는 네. 우울증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다들 밝아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출연료 통장 보면은 조금 우울하세요. 이상하다. 아니, 우리가 우울증 하면 대표적인 모습이 이렇게 웃는 모습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늘 져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긴 맞는데 간혹 가다가 겉으로는 밝고 그 쾌활해 보여도 네. 속으로 이제 우울증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가면 우울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 그대로 우울증이 가면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웃는 모습을 보이지만 속은 이제 울고 있는 건데 실제로 한 직장 그 취업 포털 사이트를 조사해 보니까 예. 직장인의 한 41%가 이런 스마일 마스크 가면 우울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41%면 10명 중에 4명 꼴인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네. 그렇지. 그죠? 아니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네.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감정 그대로 그냥 아유 화났다. 아유 좋다. 이거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감출 그럼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다 표현하면 바로 집에 가야 돼요. 그렇죠. 잘리지. 그러면 우리 장혜인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늘 밝잖아요. 나 밝아서 너무 좋거든요. 네. 장혜인 씨도 그러면 예외가 아니다. 저도 가면 우울증일 수 있다. 아니, 제가 우울한 옆에서 건가요? 보기로는 네.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조증은 있어, 조증.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요. 네. 실제로 이제 우울증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명랑하게 예. 행동을 하고 아. 이제 겉으로는 우울한 증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행동은 굉장히 밝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관련된 신체적인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보면 가면 우울증이 나타나는 이제 성향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나 교육, 또 주위 환경, 또 직업, 그리고 사회적 위치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어쩔 수 없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숨기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개그맨 중에 그렇지 않을까? 그쵸. 개그맨들은 늘 숨기고 웃어야 되죠. 밝아야 되니까. 늘 밝아야 돼. 그러니까 개그맨들 중에 보면은 의외로 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럴 수 늘 있어요. 밝게 쾌활하고 쾌활하고 친구들 앞에서는 늘 웃잖아요. 자주 웃으니까. 그렇죠. 네. 어떨 때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방금 김경식 씨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면 우울증일 수도 있지만 네. 잘 극복한 사례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일단 이런 가면 역시. 우울증은 그 연령층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우선 그 소아 청소년 그런 시기에는 되게 이렇게 우울한 감정보다는 짜증이나 반항, 혹은 그래요. 비행이나 일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네. 얘가 우울증이라고 보기보다는 말 안 듣는 좀 문제 있는 아이라고 이제 예, 보기 쉽고요. 되게 이제 중장년층은 되게 이제 가면 우울증이 어떤 식으로 많이 나타나면 이제 알코올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술. 밖에서는 잘 지내는데 이제 퇴근 후나 혹은 집에 와서 예. 이제 과도한 알코올, 음주를 보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런. 근데 노년층은 대개는 이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면 마치 치매 비슷하게 기억력 저하나 네. 대개는 이제 불면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동반되는 것이 각종 신체적 증상, 소화불량이라든지 예. 복통, 두통, 또 어지러움, 또 여러 가지 신체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대개는 그 병의원을 찾죠. 내과 병의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데서 의학적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별다른 이상이 안 나와요.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한 3, 4회 정도 지속되면 네. 되게 이제 정신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유하고 그것이 이제 가면 우울증, 우울증으로 진단 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가끔 그래요. 괜히 날씨 좋으면 막 밖에 나서 뛰어놀고 싶다가도 비가 오면 괜히 창가에 앉아서 그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우울감에 젖어들고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네. 아직 젊어서 그런가? 날씨도 좀 영향을 끼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날씨도 이제 우울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울증을 증가시키는 위험한 날씨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이 요즘요? 그런, 네, 위험한 날씨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보통 이제 겨울이나 이게 좀 춥고 좀 네. 음습하고 좀 이럴 때 좀 더 할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때라고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네. 그렇죠. 폭염, 또 이렇게 장마 기간도 또 오겠고, 또 가뭄 이런 극단적인 날씨는 우울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계절성 우울증입니다.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일조량과 관련이 있다고 늘 많이 알고 계신데 특히 여름철에 이제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 햇볕에 의한 일조량이 부족해지면서 이렇게 멜라토닌 생성이 부족해지니까 또 이렇게 불면증이 생기고 신체 리듬이 깨져서 우울증이 이제 유발되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 우울증이 햇볕의 일조량이 우울증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네. 그러면 더위 먹었다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 그런 증상은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예.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래요.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극복되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극한 날씨네요. 네. 비가 막 지나치게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 사람 처지거든요. 네. 근데 너무 더워. 그래도 사람이 처지거든요. 이게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우울증하면 특히 많이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생기고 극복을 못하면 우울감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우 큰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네.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좀 알아보기 위한 간단한 이제 테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그래요?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손바닥입니다. 네, 그 양손에 알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알약의 색깔을 한번 좀 말씀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알약이 저는 오른쪽이 약간 빨간색으로 그렇죠. 보이는데요? 오른쪽이 그죠? 약간 빨갛게 보이고 저 네. 회색 아닙니까? 회색. 예. 왼쪽도 색깔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왼쪽은 회색 같은데 오른쪽은 빨간색 같아요. 양쪽 다 회색인데 저 파란색 손에 들어있는 거는 조금 테두리가 약간 녹색 비슷한 테두리 아니에요? 다 다르네요? 그냥 달라. 어쨌든 그냥 회색. 네. 둘 그러니까 다. 사실은 둘 다 빨갛게 보이는 건 뭐예요? 아 저기 빨갛게 보여요? 아니, 약간 이게 조금 짙은 이제
붉게. 그래요? 예, 예. 네. 양쪽 알약이 회색으로 보이는 게 가장 건강한 스트레스가 없는 반응이고요. 역시 재용엽 씨. 예, 야, 왜 이렇게 건강해? 뭘 테스트만 하면. 오늘만 해도 그렇게 어리고.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우측에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것은 좀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이고 왼쪽에 파란색으로 보여도 스트레스가 좀 많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 네. 우리 저 참고상으로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저게 어떻게 보였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도 또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림으로 또 알 수 있는 이거 방법이 재밌네요. 있는데요. 그림 하나로 이게 스트레스를 그러게 또 측정할 말이에요. 수 있다니요. 다음 그림 볼까요? 아까 그게 다 달라 보이는 이건 뭐야? 이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좀 이건 누구 작품이지? 해보세요. 이거는 뭐 저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이게, 그래 보이죠? 그냥 예. 굴곡져 있고 굴곡이 돼 있는데? 가운데 두 줄은 들어가 보이고 화면이 많이 움직여 보입니까? 아니면 정지되어 보입니까? 별로 안 움직임은 잘 모르겠네. 움직이지는 않아요. 다음 네. 화면도 있거든요. 다음 화면 한번 네, 봐주시겠습니까? 그냥 굴곡만 져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우, 이거 아파라. 기하학적인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것도 그냥, 이건 복잡하게 뻥튀기 보여요. 모양으로 복잡하다. 네. 예. 학종이 같은데요? 꽃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그런 촘촘하게 꽃들이 모여. 한동화 선생님 어떻게 혹시 막 보세요? 어지럽거나 막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을 가실 분 그거는 없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보지는 않는데 그림 자체가 어지럽긴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게 네. 기어처럼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요. 아, 돌아가요? 돌아가요? 움직여요? 네네. 돌아가요? 난안 서로 움직이는데. 다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우리 한 선생님이 좀 환자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 저 돌아가면 예,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지된 상태로 보이는 것은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많이 고정된 상태로 보이고요. 네. 저것이 물결이 이제 막 급속도로 움직이는 거라든지 아까 두 번째 도형처럼 막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 즉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면 네. 그럼 스트레스가 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할수록 스트레스가 좀 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저걸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막 물결 치는 모양이 있고 네네네. 기어처럼 맞물려가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도 나중에 저런 그림을 다시 보셨을 때 정 가운데를 의식적으로 응시를 해서 쳐다보면 네. 무늬의 물결 모양이 없어집니다. 안 움직여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제 왜 그런 착시 효과가 보이냐면요. 네. 우리가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안구진탕이라 그래서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려요. 그래서 그런 착시가 나타나는데 거짓말을 할 때도 보면 눈동자가 아, 그렇구나. 움직여요. 맞다. 그런데 마음이 편할 때는 한 곳을 응시할 수 있으니까 네. 착시 효과가 없어지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시청자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눈 모양을 이렇게 웃는 모양으로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의식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눈동자의 움직임을 최소화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물결 모양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때는 동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뇌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 사람이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해서 네. 착각을 일으켜서 몸에서 행복 호르몬도 이제 분비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짓는 것도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울증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아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물결 무늬를 딱 보여줘야 돼. 너 지금 이게 어떻게 보이니? 흔들림이.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저 그림 집에다 좀 갖다 놔야 되겠는데. 네. 근데 이거 스케치북은 왜 주신 거예요? 그 이제 두 번째 테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각자 이제 앞에 그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시는데 뭘 그리냐면요. 네. 집하고 나무하고 네. 그다음에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한 사람. 행동하고 있는 그림 이렇게 한번 집, 그려보세요. 사람, 나무 이렇게 그리는.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를 그리는데 사람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네. 무엇인가 행동을 하고 행동하고 있어야 돼요?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네. 자연스럽게 그리시면 됩니다. 집과 나무 그리고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을 그려라. 애인 씨랑 경식 씨는 같은 집에 사시나 봐. 집 모양이 똑같아서요. 괜히 이것도 시험 보는 것 같네요. 시험 테스트라니까 이게 시험. 그럼요. 아니 제가 그 학교 다닐 때요 네. 미술을 미 이상 맞아본 적이 없어요. 아, 예. 재용엽 씨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리시네요.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시네요. 갑자기 우울해지네. 자, 집을 색칠도 좀 해야 되는 색칠도 거예요? 하면 더 좋겠죠. 이거 하니까 나무 그릴 자리가 없어. 나무를 어디다 그려야 돼? 집을 이제 전 사람만 그리면 됩니다. 무엇인가 행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게 나무야. 행동을 나무예요 이거?
재용 MC는 계속 설명을 해요. 이건 나무야. 왜냐하면 설명을 해야 그게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보면 나무인지 모르는 거죠. 네. 이재용 MC는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림 어떡하면 좋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도. 얼추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저는 지붕색만 칠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심리 검사를 할 때 네. 질문에 의해서 대답하는 방식이 있고 설문지 형태로 이제 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자기가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제 방어적으로 좀 거짓말을 하거나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비교적 그림 검사는 이 방어를 많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네. 사람의 심리를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올려볼까요? 그림이야 갑자기. 자, 다 그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설명해야 돼요. 아, 예. 그럼 이재용 씨께서 한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말씀해 이건 주세요. 하여간 집이고요. 네네. 이건 사람인데 야, 와, 자, 뭐 카메라 보면서 한번 설명해 야 하고 주세요. 있는 네. 거고요. 여기 나무가 이렇게 크게 나무가 있어요. 야, 미대안 간 게 다행이네요. 저는 그러니까 우선 이재용 씨 그림부터 좀 해석을 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씨께서는 아까 이제 우울증이 아니라 나는 조증인 것 같다라고 이제 여러 번 주장을 좀 하셨는데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조증이구나. 왜냐면, 저 그림을 딱 보면 가장 특징적인 게 사람이 중심에서 굉장히 기운차게 활기차게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팽창된 자아거든요. 팽창된 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아주 대단하시고요. 의기양양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역시 웃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슴도 크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벌려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는 이제 조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울증과는 반대되는 가능성이 오히려 좀 진정시켜줘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인 씨. 네. 예인 씨 예쁘게 그렸다. 어우 예쁘네. 우리 아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안정적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림을 볼 때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처음 딱 느낌입니다. 아까 우리 이재용 씨는 조금 좀 유아틱하게 그러셨는데 좀 어린 천진난만한 모습을 네. 그렸는데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안정된 모습이에요. 예. 좀 안정돼 보여요. 그래서 그 느낌이 밝고 따뜻하면 좋은데 이 집이라는 것은 사실은 환경을 지금 우리가 상징을 하는 겁니다. 집이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이런 안정된 환경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느낌이 많고요. 그리고 사람과 나무도 적당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집에 딱 붙어 있으면 이건 내가 너무 지금 좀 안정되고 싶다. 지금 의존하고 싶다. 좀 불안정하다. 물리적으로 이런 느낌을 좀 반영하는 것일 텐데 적당히 떨어져 있고 사람도 이제 많이 웃음을 좀 보이고 있죠. 네. 또 나무도 이제 굉장히 사실은 그 좋은데 조금 옥의 티를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나무가 지금 한 지면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고 잘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일부 자아의 손상일 수도 있고요. 가지 끝이 뾰족합니다. 이것은 그래 보이질 않지만 내면에 숨겨진 공격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나이테 모양, 옹이라고 그러죠. 옹이 네. 상처 모양이 저것까지 있는데 그렸어. 저것이 과거의 상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저 옹이가 뿌리보다 아래에 가까우면 좀 더 유년 시절이고 위쪽으로 있으면 최근의 상처일 가능성이 최근에 전 남친. 그런데 최근에 가까운 두 가지의 상처가 있는데 그건 제가 아니 좀- 두 명이나.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건 없잖아. 우리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 그냥.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장예인 씨가 그림은 굉장히 안정되고 딱 좋아 보여서 저 사람 참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다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조금 더 살펴보면 저것이 바로 스마일 마스크나 가면 그렇구나. 가면 우울증. 사실은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 눈물이. 요게 위로 간 거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회식할 때 상처가 있어. 이거구나. 왜 계산했나 그때? 왜 그랬지? 알았어요. 또 이런 또 저는 재미들. 전에 이제 김경식 씨가 네네. 그린 그림을 잠깐 잘 각도가 안 나와서 네.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그맨다운 그림을 그리셨어요. 근데 개그맨다운 그림은 뭐예요? 익살스럽고 우선은 그 사람이 지금 네. 이제 약간 그 막대 모양으로 그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방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선으로만 간단히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를 충분히 드러내 보이지 않지만 네. 그래도 나는 웃는 모습이고 만세를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나무와 네. 집과 사람이 너무 밀착돼 있어요. 네. 이것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게 내면의 불안이 상당히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은 성장하고 싶은 자기의 어떤 자아 욕구를 말하고 네. 집이라는 건 내 어떤 주변의 환경, 뭐 가정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내 주변의 환경인데 이런 것들이 서로 밀착되어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내가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집에서 보면 조금 지붕을 강조해서 그리셨습니다. 지붕을 이제 모양을 그러네요. 이쁘게 이렇게 여러 번 그리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좀 생각이 많다는 거죠. 생각이 많고 상상이, 공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과 대문을 그렸는데 대문이 사실은 저게 다 창문입니까? 네, 다 창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문을 안 그리고 창문을 그렸잖아요. 예. 대문은 거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출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욕구를 말하는 거고 대문을 그리지 않고 창문만 3개를 그렸다는 것은 직접 이렇게 왕래를 하기보다는 그냥 살펴만 보고 누가 나를 보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살펴보는 그런 어떤 상당히 의외로 그 대인관계에 상당히 의식적인 측면 남의 시선을 상당히 의식하는 그런 부분을 좀 직접 안 보이고 만나고 있습니다. SNS로만 하거든. 나는 직접 만나는 거고. 네, 저도 예인 씨도. 직접 안 만나는 거고. 야, 그러네요. 예. 야, 이 그림을 통해서 그런 게 다 신기하네. 나오거든요. 예. 이 그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아까 테스트 몇 가지 한 걸 통해서 우리 심리 상태나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봤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화면으로 인터뷰한 게 있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고 왔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우울증은 20대 초중반 그때쯤부터 있긴 했었는데 이제 수면 유도제를 저도 모르게 30알 넘게 먹고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그 정도로 심했었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스트레스 받아서 죽으라 그러는 거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혼자 그냥 꾹꾹꾹 계속 눌러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정말 그냥 펑펑 울고 나면 좀 시원해질까 싶은데 울 수도 없어요. 눈물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눈물이 나진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는데 네. 그냥 눈물이 막 터질 것 같은데 울음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아기가 있어도 가끔씩은 제가 가장 무서운 게 내가 이러다 애들을 때리지는 않을까? 저도 제가 무서워지는 거죠. 가끔씩은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지 않을까. 네. 네. 아유, 아니 그 수면 유도제를 30알 이상 그 먹을 정도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질 않는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서 참 아픕니다. 근데 사전에 왜 저런지를 우리 제작진이 한번 그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네. 첫사랑을 이제 20대 초반에 만났는데 그 첫사랑이 돈 때문에 자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귀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하고 너무나 친했던 동생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 마음의 그러니까 상처를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 상처를 받았으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네. 이제 지금 남편을 만났는데 네네. 남편이 처음에는 그렇게 잘해줬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대요. 근데 이런 그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친정이나 친구들한테도 얘기하지 못한 채로 쭉 지내오는 기간이 길었다는 거죠. 근데 더 이게 위험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아프고 힘든 상황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라는 게 또 그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그 지옥 같았을 거예요. 네. 그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 실제로 주변에서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이분이 연속된 대인관계 좌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찾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얘기를 한 것을 과연 저 사람이 들어줄까? 혹시 또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내가 얘기한 것을 통해서 나를 우습게 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거절에 대한 불안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분은 대화를 좀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울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보여요.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또 하나는 울래야 울 수가 없다. 눈물이 마른 것 같다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충분한 감정을 환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에게 친정 어머니에게도 얘기하고 언니한테도 얘기하고 친구한테도 얘기해서 계속 이제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해법을 찾자면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같이 지내는 분에서 남편이 좀 공감을 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과연 얼마나 그렇게 해줄 수 있을지 좀
좀 궁금하고 또 기대가 좀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통화 중에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이성을 참지 못하고 아이를 때리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 부분만 들어봤을 때는 육아 우울증도 함께 그렇습니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딱 생기면 이것이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임신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산후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육아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육아 우울증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이제 지나친 감정적 표현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것이 이제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분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정신건강도 좀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서 반드시 좀 치료를 받고 혹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면 조금 자신의 어떤 그 스트레스 부분, 힘든 부분을 좀 더 털어놓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법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럼요. 자, 다른 사례자분이 있어서 또 만납니다. 혼자 있는 게 괜찮았다가도 네. 이렇게 한 번씩 이게 좀 힘들면은 다운되고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언제부터 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지 2달 정도 됐나? 근데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집들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시댁에서. 못하겠다고 네. 그렇게 말을 했는데 26주에 이미 아이가 나오려고 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산 방지하는 약을 이렇게 맞고 있는데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손발을 다 벌벌벌 떨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집들이를 하라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힘드시면 좀 말씀을 해보시는 것도. 아니, 저희 신랑 되게 착한데 네. 얘기를 하면은 네. 어쩔 줄 몰라라 하고 안 듣고 싶은, 아. 좀 회피하고 싶은, 그거에 대해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몸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 임신 상황에서 집들이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댁이나 시누이 뭐 남편으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우울증 생기죠. 네, 시댁과의 갈등, 특히 이제 전통적인 고부 갈등 때문에 우울증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고요. 요새는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화병이라고도 이제 불렸죠. 이제 우울증의 또 다른 형태인데 이분도 아마 속에는 화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또 나오지만 남편이 중요해요. 네. 남편이 좀 지지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그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치료를 과연 받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합니다. 이렇게 계속 참기만 하고 참는다고 이제 능사가 아니거든요. 예. 치료를 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사실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이 좀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생 유병률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을 걸릴 확률을 보면 남자는 한 5 내지 10%를 보고 예. 있고요. 여자는 한 10 내지 25%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특히 여성이 출산, 그러니까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우울증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다시 한번 남편의 지지와 격려, 공감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남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도 제일 중요한데 이분 사례 보면은 아니, 답답하면 친구들한테 가서 친구들한테 야, 우리 시댁은 시댁 욕도 좀 그때만큼은 남편 욕도 하고 좀 그런 게 이렇게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누워서 침 뱉기라 생각하고 또 친구들한테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 또 참으니까 이게 또 병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쌓이는 거죠. 그렇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이제 환기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기가 탁하면 실내 문을 열어서 밖에 이제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듯이 반드시 이제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럴 뿐이 없다면 이제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서 그것도 이제 상담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약도 상담을 먹고 해야 이제 된다.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이와 같은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아요. 실제 우울증 환자에 네. 있단 말이죠. 근데 네. 그분들이 과연 치료를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추정해 볼 때 네. 한 10 내지 20% 정도밖에 치료를 안 받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 치료를 받으면 거의 90% 가까이 이제 호전이 되거든요. 10% 정도만 이제 난치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 치료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신의학과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고 주변의 시선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정신과 치료를 좀 꺼리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반드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흔히들 기분이 좀 우울해지고 다운된다 싶으면 밖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사람들도 좀 만나라라는 조언들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한동안의
홈트레이닝 한트가 아.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요. 이제 지압과 함께 웃는 표정으로 한트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억지 웃음도 뇌는 좋은 일이 있나 착각을 일으켜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나 이렇게 엔돌핀을 분비를 해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을 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지압 혈자리를 누르면서 웃는 표정으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우울증을 물리치는 1분 웃음 지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아의 웃음 홈 트레이닝 한트 배워보겠습니다. 웃지.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는 아래, 거예요. 왼쪽, 오른쪽.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의 홈트레이닝 한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압 혈자리를 두 군데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혈과 내관혈입니다. 네. 신문혈과 내관혈은 이제 자율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로부터 방어를 하고 화병과 우울증을 치료하는 혈자리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가슴이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 신문혈과 내관혈을 지압만 해줘도 그 자리에서 통증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원에서 침치료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요. 먼저 신문혈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신문혈의 위치는 자신의 손목 안쪽에서 쭉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다 보면 인대가 하나 걸립니다. 네. 이 부위가 바로 신문혈이 되겠습니다. 신문혈의 지압 방법은 이 상태에서 지긋하게 눌러줘도 좋고 이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손목을 까딱 해줘도 자게 됩니다. 자게 느껴지죠? 예. 그렇죠. 손금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그다음에 자신의 이제 내관혈을 보겠습니다. 내관혈은 손목에서 자신의 손가락 3개를 네. 딱 붙이면 끝나는 부위가 있죠. 네, 끝에 끝나는 부위. 이 부위가 가운데입니까? 바로 가운데? 정중앙 네. 내관혈이 되겠습니다. 내관혈. 그러면 신문혈과 내관혈은 양쪽에 있겠죠. 네. 내관혈도 지긋하게 네. 지압을 해주면 좋고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신문혈과 내관혈을 지압하면서 웃는 표정을 할 텐데요. 웃는 표정은 소리 없이 표정만 지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 소리 안 내고도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악이 이따 나올 텐데 음악에 맞춰서 이제 안아주는 동작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소리를 내면서 박장대소로 끝내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아주 짧고 간단하지만 이러한 방법대로 한 번만 따라하셔도 우울한 기분이 훨훨 사라지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 지금 우울하신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음악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반대쪽 우는 표정으로 반대쪽 내관 소리 내지 말고 너무 격하게 하는구나. 아프겠어. 자, 눈까지 내관 더 활짝 소리 내지 말고 내관 박장대소 소리 내면서 네, 들어오세요. 재밌네요. 정말 재밌어. 웃겨서 웃음이 절로 아니, 나왔어요. 이걸 서로 하다 보면 웃기겠어요. 그러니까요. 웃음이 나와요. 아니 하다가 보니까 즐거워졌어요.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웃긴 게 아니라. 네. 네. 그리고 격하게 안으면서 안아줄 때. 이게 등 지압이 되네. 자, 한트 잘 봤고요. 이 앞에 있는 차 이건 뭡니까? 네. 이제 한트를 하고 나면 항상 목이 마르잖아요. 네. 차례 좀 달래볼 텐데요.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연자육차입니다. 연자육차. 생소한데. 맛을 한번 보실까요? 네. 맛도 좋고. 향 좋고요. 네. 뭔가 이렇게 진짜 그러네. 안정적인 느낌이네요.
맛있는데요, 저는. 나 이런 맛을 좋아. 달진 않아요. 단 거 싫어해서 그런지. 연자육은 연꽃의 씨입니다. 연꽃의 씨인데요. 네. 한의사에 보면 이제 연자육의 효능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렇게 정신을 강하게 한다. 그리고 연자육을 오랫동안 먹으면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연자육을 차로 해서 드시게 되면 우울증도 예방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 네. 도움이 확실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제 연자육은 이제 생으로 먹지 않고 이제 쪄서 먹거나 과거에 보면 연자육을 가루로 내서 죽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생으로 먹으면 배가 불러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차로 끓여 마셔도 좋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나요? 간단합니다. 네, 잠깐 화면을 보실까요? 네. 생 연자육을 이제 프라이팬에 노르스름하게 볶습니다. 한 50g을 볶아서 이것을 이제 스테인리스 쟁반에 식히는 거죠. 식혀서 이제 다 식은 연자육을 부직포에 넣고 2시간 동안 약한 불로 이렇게 졸이면 1시간 정도 이렇게 남는데요. 1시간 정도 남는 것을 한 3일 정도 기간 동안에 하루에 2-3번 정도 가볍게 데펴서 따뜻하게 데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운동도 했고 차도 한 잔 마셨고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요리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보은의 밥상 함께합니다. 이보은 요리 연구가님, 네. 우울증 없으시죠? 네, 저는 우울하진 않아요. 네. 늘 즐거워서 우울하진 않은데 네. 혹시 우울하세요? 아니요. 괜찮죠? 네. 스트레스 받고 혹시 있죠. 혹시 우울할 때는 여러분 비비셔야 됩니다. 비벼요? 비벼요? 네. 우리가 네. 그 왜 약간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막 분을 네. 막 못 참고 막 이럴 때는 양푼 딱 갖다 놓고 밥 넣고 냉장고 속에 있는 모든 재료 넣고 쓱쓱 비벼서 한 입 그득하게 먹고 우물우물 씹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가 싹 풀리거든요. 맞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맞아요. 보면은 실현당한 주인공이 집에 막 가가지고 백을 탁 던져버리고 냉장고 맞아요. 갖고 다 집어넣어갖고 지가 찰났게 얼마나 찰났게 내가 그래서 내가 어디가 못났는데 먹으면서 맛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또 나와. 맞아. 맛있어. 그래 맞아. 맞아요. 그쵸. 맞는 그래서 제가 방법이네. 오늘은요, 이렇게 스트레스도 확 풀을 수 있는, 스트레스 확 날리는 바로 생채 비빔밥을 알려드릴 겁니다. 맛있겠다. 생채 비빔밥. 네. 오늘 생채 비빔밥은요, 사실은 이렇게 입채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네. 요게 제가 지금 요거 참나물을 조금 준비했어요. 네. 참나물 좋죠. 네, 참나물 이게 향도 좀 있고 그래서 여름 채소로는 아주 그만이거든요. 식감도 좋아요. 네, 요거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들어가는 채소는 집에 있는 거 다 쓰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집에 뭐 상추가 있다 그러면 상추 좀 이렇게 썰어서 요거 1cm 정도로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깻잎을 좀 넣으니까 비빔밥이 훨씬 더 싱그럽고 맛있더라고요. 깻잎도 써놓네. 넣고 그다음에 제가 당근 주스를 조금 해먹기 때문에 집에 당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근도 곱게 채 썰어서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매운맛 있어야 좋잖아요. 네, 청양. 만약에 아이들 있을 경우에는 그냥 풋고추 하시고 어르신들은 이렇게 청양고추 이렇게 얄푼얄푼하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는데요. 요 맛을 그냥 딱 이렇게 생채 비빔밥이라서 딱 요것만 올리면 맛이 좀 덜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채소 풋내라는 게 있어요. 그 채소 풋내가 날 수도 있고요. 풋내, 풀내. 이게 왜 스트레스 받으면 맛있어야 스트레스가 확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려면 요 생채를 조금 제가 한번 좀 버무려 줄 건데 어디다가 버무리느냐? 간을 하는군요. 바로 요 들기름에 버무릴 거예요. 그래서 들기름에 요 청양고추 좀 이렇게 넣고요. 네. 그다음에 당근도 좀 넣고요. 당근 넣으면 좀 색깔이 조금 이쁘잖아요. 당근도 눈에 좋아요. 그쵸. 그다음에 여기 깻잎도 좀 채 썬 거 넣고요. 그다음에 상추도 넣고요. 만약에 집에 나는 우리 집에 치커리밖에 없더라. 치커리 넣으셔도 괜찮고요. 뭐 준비해 놓으셨던 장아찌들 골고루 다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채소를 푸짐하네. 엄청 많이 넣네요. 제가 푸짐하게 드리려고. 네. 건강식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 더 넣죠. 그러실래요? 이게
들기름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가? 아, 이게 약간 매콤해야지 또 이게 확 살아나니까. 그래서 요거를 살살살 이렇게 네. 좀 버무려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양념 없이 요 들기름만 이렇게 버무려도 네. 요게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요게 밥 위에 올라가잖아요. 네. 들기름 향이 싹 퍼지면서 우리가 왜 우울할 때는 탄수화물 먹어야 조금 저는 풀리더라고요. 다 똑같죠, 뭐.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세요. 너무 간단하죠. 아우, 향이, 이 풀내음과 함께 싹 올라오는 게 고소하네요. 그리고 입맛을 싹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생채 비빔장 안에 하이라이트로 들어갈 게 있어요. 소스? 바로 소스죠. 네. 바로 우렁이 좋다. 된장 비빔장이에요. 그렇죠. 요 생채에다가 요 우렁 된장 비빔장 좀 끓여서 잡수시면 너무 좋은데 요거가 세척이 조금 힘들어요. 근데 보통 어머님들은 요거 그냥 뭘로 하세요? 보통 이제 그 소금에다가 아니면 좀 소주를 좀 넣어갖고. 소주도?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은 요 우렁이 사갖고 오면 요게 지금 논의 그 진흙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랄까 이물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하고 굵은 소금 넣고 바락바락 문질러서 씻어서 건져내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요 맹물에다가요. 식초 한두 방울. 예? 식초를 넣어요? 네. 그러고 나서 우렁이를 씻은 거를 넣고 네. 한번 해워주세요. 이렇게 헹궈서. 저 식초가 살균 효과가 있어요. 식초를 왜 넣는 네. 걸까요? 요게 살균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요게 우렁이가 아무래도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해요. 네. 됐어요 이제. 그래서 건지세요.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 건지세요. 자, 이거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요거 생으로 잡수시기도 하는데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싱싱한 거, 요거 싱싱하긴 해요. 싱싱해요. 괜찮죠?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제가 이제 양념을 다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다진 양파. 양파. 네, 요거 푸짐하게 양파 좀 넣으면 이 단맛 나서 좋아요. 그다음에 된장 넣고요. 쌈장 말고 된장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된장. 그다음에 대파도 송송송. 그리고 여기 홍고추. 네, 빨간 홍고추. 그래야 약간 조금 식감이 좀 있겠지요. 네. 그다음에 청양고추. 청양고추. 그다음에 요거예요. 쌀뜨물입니까?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매번 쌀뜨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머 보니까. 이제는 척척 박사야. 이제 조수가 뭐 이제 한 꽤 됐습니다, 저도 이제. 자, 그다음에 요거를 버무려서 쌀뜨물을 넣고요. 근데 쌀뜨물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쌀뜨물을 넣어야 이게 쌀 전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전분? 더 얘네들이 걸쭉하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쌀 전분이 있어야 약간 달달해요. 제가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천연의 양파에서 나온 단맛하고 쌀뜨물의 그 단맛하고 섞여서 이게 지금 쌉쌀하지 않게 이렇게 끓여지는 거예요. 요거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끓이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여기다 그냥 밥 얹어가지고 호박잎에다 그냥 싸서 먹어도 되겠는데? 아유, 그래도 아주 좋죠. 근데 제가 오늘은 스트레스 날리는 비빔밥이니까. 그치, 비빔밥이지. 예, 이렇게 해서 바로 끓여 드시면 돼요. 이제 한 소끔만 끓이면 제가 밥 위에다가 요 생채 딱 올리고 요 우렁 된장 비빔장 듬뿍 올려서 비벼 잡수시면 돼요. 아이고, 맛있어. 제가 오늘 양푼에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그래야 쓱쓱 맛있네. 비벼서 나눠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방송이라 좀 깔끔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큰 데다가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이게 덜어서 아니, 이렇게 그런 건 먹어야지. 아주 좋죠. 네. 왜 이 많은 솥에다가 맞아요. 비빔밥 해가지고 네. 나눠주고 네. 같이 먹고 그러면 아주 그런 좋죠. 것도 아주 좋더라고요. 네, 좋죠. 이 비빔밥은 그야말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네. 마이클 잭슨도 완전히 반했었거든요. 그래요? 그 비빔밥은 이제 맛과 색, 또 이렇게 계절과 지역, 자연과 인간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비빔밥의 네.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다양한 재료들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또 묘미가 되겠고요. 또 골고루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으니까 영양소를 골고루 또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비빔밥을 이렇게 만드실 때 재료들이 또 이제 천연색, 밝은 색들이 많잖아요. 피망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밝고 화려한 색들이 식욕도 촉진시키면서 고추장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식욕도 촉진하고 우울한 기분을 좀 이렇게 떨쳐버리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비행기 기내식도 비빔밥들 굉장히 많이 찾는다고 그러고요. 저희 참나물도 들어갔고 각종 채소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 효능은 확실히 있는 거겠죠. 요즘 참나물이 제철이죠. 이제 늦가을에서 초여름 이제 참나물은 베타카로틴이나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서 치매를 예방하고 간 기능을 개선시키고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우리 오죠. 뭐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요즘 참나물의 향이 정말 좋아요. 근데 이 향이 좋은 이렇게 식품들은요, 우리 코에 있는 후각망울을 통해서 뇌에 감정을 조절하는 변형계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분을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빔밥을 여러분들 만드실 때 참나물도 좋고 또 향이 좋은 식재료들이 깻잎도 있고 예. 고수, 박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답답한 기운을 좀 이렇게 펼쳐내는 데도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 우렁이도 들어갔는데 우렁은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전통 이야기에도 있잖아요. 우렁각시도 나오고. 네, 우렁이도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 식품인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육류와 비슷한 정도 단백질 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신 우렁이에 들어있는 이제 성분은 바로 칼슘인데요. 우렁이에 들어있는 칼슘이 뱀장어보다 10배나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칼슘이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신경질적인 상태 또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칼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령자일수록 이런 칼슘과 우울증의 관계가 고령자일수록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령자의 경우는 더더욱 칼슘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게 칼슘하고 꼭 짝이 되는 게 있어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도 칼슘과 마찬가지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신경 안정제라고 불릴 정도로 효과가 있는 미네랄이죠. 그래서 이제 견과류나 바나나도 같이 곁들여 드시면 우울증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전래동요에 우렁각시가 등장하는구나. 알았어요. 두 번째 요리 또 준비해 주셨어요. 두 번째 요리 전에요. 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네. 그러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렁이 비빔장이 네. 옆에서 막 끓고 있어요. 자작하게 그렇죠? 아주 먹음직스럽게. 근데 아까 제가 쌀뜨물 넣었잖아요. 네. 쌀뜨물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걸쭉한데요. 네. 만약에 비빔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금 덜 걸쭉하다 이럴 경우에는 집에 쌀가루들 다 있으시죠? 네, 쌀가루. 한 반 스푼 정도 넣고 저어주시면 그 효과. 굉장히 걸쭉하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제가 이왕이면 네. 뜨거운 걸로 이렇게 비빔장 위에 아이고, 올려드릴게요.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맛있겠네요. 아유,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보은의 밥상도 아주 만족합니다. 아, 그래요? 늘 만족하시잖아요. 그럼요. 난 어떡하면 좋아. 아유. 자, 이렇게 해서 우렁이는요. 향이. 뜨거울 때 이렇게 비빔장으로 잡수셔도 좋고요. 만약에 아까 호박잎처럼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약간 식혀서 쌈장으로 잡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네네. 또 이번에 매운맛에 제가 도전을 좀 하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맛 좋잖아요. 땡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숙주 넣은 오징어 볶음 좀 해드리려고. 저거 맛있겠다. 네. 근데 오징어 볶음 할 때 대부분 어머님들이 오징어 손질이 조금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징어 손질하는 걸 조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오징어 볶음하면 아유 칼집 넣는 게 조금 어려워요 말씀들 하시잖아요. 가운데 그 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살짝 살을 갈라요. 갈라서 펼치죠. 네. 살을 갈라서 펼쳐주세요. 이렇게. 그래, 안에 있는 걸 또 제거를 해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제거해야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반을 좀 가르고요. 네. 가르고 난 다음에 대부분 어머님들이 요런 식으로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네. 이렇게 아, 칼집을? 네, 칼집을 사선으로 많이 좀 넣고요. 네. 자, 이렇게 듬성듬성 넣어주세요. 자,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칼집을 넣는 게? 칼집을 넣어야 훨씬 더 오징어가 뭐랄까요 이렇게 맛이 잘 들고 간이 잘 배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집 넣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저 옆에다가 쌀뜨물을 이제 펄펄 끓여놨어요. 그거 또 쌀뜨물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오징어 데칠 때 쌀뜨물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네. 쌀뜨물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팁이 있어요. 어떤 거요? 어떤 팁이냐 하면은 여기 제가 식초가 있거든요. 대부분 오징어 데칠 때 소금 넣으시잖아요. 네네. 소금 넣죠. 네, 저는 약간의 식초 넣어요. 식초를 더 들어. 아까도 식초 들어가던데. 네, 왜냐하면 살균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이게 오징어 데칠 때 이렇게 식초를 넣게 되면 네. 오징어가 훨씬 더 탱글탱글? 탱글탱글거리고요. 그다음에 오징어가 뭐랄까 이게 지금 살균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좀 쫄깃쫄깃해요. 근데 아무래도 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번만 이렇게 살짝. 야, 오징어 데칠 때 그냥 데치는 줄 알았는데 쌀뜨물에다가
아니라 식초. 그래. 이게 포인트네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데쳤지. 대부분 소금 많이 넣으시잖아요. 소금이죠. 예, 소금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그 소금 때문에 오징어에 있는 맛있는 즙이 바깥으로 빠져서 오징어가 살짝 질겨요. 예. 질기고 좀 쪼그라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오징어 그냥 살짝 그 쌀뜨물에다가만 식초만 넣고 데치거든요. 식초만.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는 네.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양파 채 썰어 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대파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숙주거든요. 네. 저는 오징어 볶음할 때 숙주 씹히는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숙주 아작아작 씹히게 네. 이렇게 숙주도 살짝 데쳐 놓고요. 네. 이 청고추, 홍고추 준비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 집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여기서 또 포인트인데. 경식 씨네 집하고 저하고 좀 다른 차이점이 뭐냐? 네. 저는 양념장을요 한번 끓여요. 미리 끓여요? 네. 자, 여기 식용유 조금 두르고요.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념장부터 먼저 들어간다고요? 네네네. 자, 양념장부터 먼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넣고. 그다음에 고기 간장, 간장. 아이고. 그다음에 요거 맛술이에요. 맛술도 들어가고. 오징어니까. 네, 요게 지금 다진 마늘 들어가야 되겠죠? 네. 다진 마늘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 요거 매실청이에요. 매실청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저기 보온이 밥상 보면은 쌀뜨물, 식초, 매실청. 그리고 매실청, 요거 들어가요. 몸에 좋은 거 이런 거. 네. 항상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집에 있는 올리고당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하얀 쌀엿 쓰셔도 되거든요. 쌀엿. 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살짝 저어줘요. 맛있고 건강한 요리예요. 그러니까. 이원 선생님이 하는 요리가. 그래서 매번 요리한 다음에 방송 네. 생방송 끝나더라도 전 다 먹고 가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는 제가 고춧가루를 아직 안 고춧가루.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고춧가루를 처음부터 넣게 되면 네. 금방 타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고춧가루를 나중에 넣어요. 나중에. 이렇게 끓을 때. 요 순서도 해서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보면. 매운맛을 조금 이렇게 살려줘요. 불향이 좀 나겠네요. 네. 어. 됐으면 요거 경식 씨 조금만 네네. 저어주시겠어요? 네. 자, 이거 적고 계세요. 네. 자, 적고 계시면 저는 어우, 매콤하다. 향 자체가 매콤해요. 오징어 준비한 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숙주하고 양파 넣을 건데요. 자, 그렇게 하세요. 네. 여기에다가 양파 네, 이제 단맛까지 다 쭉 넣을 나오겠네요. 거예요. 자, 대파, 그다음에 숙주 넣고요. 숙주. 숙주 넣을 때 옆에 있는 오징어 물기 뺀 거 같이 네. 넣어주세요. 네. 아하. 향 난다. 보기만 해도 너무 예뻐요. 자, 경씨 잘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향이 향이 나요. 볶아주세요. 오. 아주 맛있어졌죠? 네. 자, 이렇게 하셔야 네. 오징어가 금방 익고 간도 잘 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오징어를 생것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네. 그럼 나중에 오징어가 질겨서 못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불맛 네. 나면서 매운맛이 막 나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고추, 고추. 홍고추. 그다음에 청양고추 좀 넣고요. 맛있겠다. 그다음에 소금으로 약간 간만 하시면 돼요. 아우, 맨날 고기 저 캠핑 가서 고기만 해 먹지 말고. 네, 이렇게 딱 매운맛으로. 이거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지 경식 씨가 이건 다 있어요. 아, 이거 아니고. 어때요? 색감도 이쁘고. 이뻐요. 예. 아주 괜찮죠? 네. 아니 경식 씨도 손놀림이 어설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잘하시는데요. 해보셨어요? 많이 해본 솜씨. 자, 앞으로 제 조수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잡수시면 되는데 네.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 나는 고기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아주 얄푼얄푼하게 썬 앞다리살 돼지고기 같이 넣으셔도 그렇죠. 괜찮고요. 네. 난 진짜로 맵게 먹고 싶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청양고추씨 조금만 더 넣으시면 진짜 맵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야, 진짜. 다 됐습니다. 예, 음식 다 돼서 더는 동안 레시피 보겠습니다. Shake it like you want my birthday. Ay.
네, 이렇게 비빔밥. 한 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레시피도 보는 동안 그랬잖아요. 네. 아, 정말 맛있겠다. 오징어 빨리 먹고 싶어요. 네, 생채 비빔밥과 숙주 오징어 볶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쓱쓱 비벼 잡숴보세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또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궁합도 굉장히 잘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채로 만든 비빔밥은 사실은 약간 매운맛이 좀 약하다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같이 넣은 우렁 된장 비빔장이 그런 맛을 싹 좀 감해주는데 네. 그거 한 숟가락 잡수시고 그다음에 아주 매콤하게 우리가 볶아진 숙주 오징어 볶음 하나 잡수시면 스트레스 어디 갔어요? 네. 다 아니, 날리는 거죠. 이 음식이 딱 나오자마자 스트레스 풀려요. 그냥. 아, 그래요? 기분이 좋아졌어. 이게 우렁이 식감이 너무 좋은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우렁이 식감은 우렁을 꼭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밀가루, 굵은 소금에 바락바락 주물러서 맨 마지막 헹군물에 꼭 식초에다 한 번씩 헹궈 주셔야 아주 맛있는 우렁이 된장 비빔장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채소들이 향긋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들기름으로 한번 버무렸기 때문에 풍성하게 입안에서 녹이는 맛이 아주 좋아요. 제가 지금 우렁된장 먹으면서 눈물 나요, 눈물. 왜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줬던 정말 먹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가 우렁된장인데 방송에서 그렇게 외쳤는데 네. 처음 먹어요, 처음. 아, 그래요? 내가 그동안에 안 해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나와서 먹어보니까 한 번도 너무 맛있어요. 네. 야, 이게 그렇게 막 뜨겁지도 않고 지금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이거 완전히 그 최고인데요. 네. 시원할 것 같아. 두 분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드시느라고 질문을 못 드리겠네. 너무 맛있게 드셔서. 일단 드세요. 네. 너무 제가 맛있으니까. 아까 귓속말로 네. 선생님 빨리 드세요, 맛있기 전에. 그래서 빨리 못 드셨네. 아니, 근데 선생님, 진짜 이 매운맛이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운맛에 포함되어 있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가 매운맛이 이제 혀를 강렬하게 자극하듯이 이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뇌를 자극해서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생리학과 행동이라는 그 저널에 의하면 이런 그 캡사이신 성분을 쥐에게 투여했더니 쥐의 우울증 증세가 완화되었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머나, 숙주는 어떤, 숙주는요? 숙주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숙주는 녹두의 싹을 말하는데 이제 너무 쉽게 쉬기 때문에 숙주나물이라고 이제 불렀죠. 네. 녹두는 해독 효과가 가장 큰 대표적인 곡물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숙주나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숙주나물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B6가 그 역할을 하는데 특히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을 해독하는 역할이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황이 이렇게 붙어 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나 이렇게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숙주나물에 들어있는 다양한 비타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징어도 굉장히 야들야들하니 맛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징어를 그렇게 제가 한 것처럼 쌀뜨물에 또는 식초에 조금 이렇게 한번 데쳐고 나서 그다음에 볶음을 해야 훨씬 더 맛이 잘 들어요. 그렇죠? 네.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좀 달라요. 네. 이 오징어는 어떤 효능이 있어요? 오징어는 이제 과거에 약으로 썼는데 이제 과거 약으로 쓴 오징어는 갑오징어를 약으로 썼는데 갑오징어 말고 요즘 먹는 오징어도 비슷한 효능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오징어는 혈액의 기운을 보호하면서 정신을 안정시키며 이렇게 의지를 강하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보면 이제 한간에 오징어를 먹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된 이유를 질겅질겅 씹기 때문에 해소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실제로 그 행동보다는 오징어 자체의 효능이 심리적인 안정 상태를 유도하는 성분들이 있어서 오징어도 많이 드시면 좀 우울감을 많이 떨쳐버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신을 맑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정신줄 놔. 너무 맛있어서 정말 네. 진짜 별미다, 별미야. 또 더 먹고. 네. 이게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조화가 좋죠. 그래서 네. 오늘 저녁에는 혹시 우울감이 있거나 아유 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매운 것 필요하시다는 분 꼭 이렇게 한 끼로 차려 잡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나 강추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네. 이런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진정으로 우울감이 이제 없는 거죠. 네. 맞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으셨죠? 네,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에 폭염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주춤해진다는 소식입니다.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혜연 캐스터. 네,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따사로운 햇살이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오후 시간에는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여전히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낮 기온 서울과 청주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 밖에 대전과 춘천이 31도 등 중부는 30도를 웃돌아 덥겠고요. 남부는 전주 29도, 대구 27도로 비교적 덜 덥겠습니다. 또 시원한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24도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하늘엔 가끔 구름만 지날 텐데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전남 내륙과 경남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기 남부와 충남은 오존 농도가 짙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엔 남부로, 오후엔 전국에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전 남부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리는 동안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서도 초속 10m를 웃도는 바람이 부니까요. 피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며 더위는 한풀 쉬어갑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고요. 장마가 지나고 기온이 다시 오르긴 하지만 33도 안팎의 폭염은 없겠습니다. 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장맛비는 백두대간을 경계로 서쪽 지역은 강수량이 적은 반면 제주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내일하고 모레하고는 비 예보가 있네요. 많이 오는 곳도 있다고 그러니까 주변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전국에 장맛비 예보가 있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